철호는 차례상 앞에서 조상께 올린 술잔을 움켜쥡니다. 숨을 몰아쉬더니 단숨에 목으로 털어넣습니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만수는 분노의 치를 떨며 지팡이를 꽉 움켜쥡니다. 이 무료자! 역시 넌 내 형 발끝에도 못 미쳐! 평생 쓸모없는 놈! 그 말이 철호의 가슴을 찢습니다. 참아왔던 울분이 폭발하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칩니다. 형만 아버지 자식이죠? 평생을 참고 살았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저도 아버지의 아들인데 왜 저는 늘 투명인간 취급입니까?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만수 또한 목소리를 높입니다. 내가 형만큼 책임감 있게 살았느냐? 사업 실패하고 빚만 지고 집안 행사 때마다 술 취해오고 그러면서 인정받고 싶다고! 그 순간 철호의 손이 번개처럼 휘둘러집니다. 짝! 아버지의 뺨을 가르는 소리가 거실을 뒤흔듭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추석 전날 저녁 김만수의 집은 명절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78세의 김만수는 마당 한쪽에 서서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만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추석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명절이었고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가 편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버지, 들어오세요. 저녁 준비 다 됐습니다. 장남 김태식이 마루에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55세의 태식은 새벽부터 일어나 직접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명절 제수용 배와 사과, 대추와 밤을 정성스럽게 골랐고 차례에 올릴 고기와 생선도 최고급으로 준비했습니다. 태식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장남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가문의 전통을 지키며 사셨고 이제는 자신이 그 역할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믿었죠. 집 안으로 들어온 만수는 부엌 쪽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새벽에 지낼 차례 준비물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기들은 깨끗이 닦여 있었고 시장에서 사온 제수용 과일과 재료들이 상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식이가 있어서 든든하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이 집안 제사를 누가 지키겠니? 만수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태식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께서 평생 보여주신 모습을 배웠을 뿐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부엌에서는 어머니 박정숙과 며느리들이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74세의 정숙은 평생을 이렇게 명절을 준비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어머니를 도우며 배웠고 이제는 며느리들에게 가르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송편을 빚고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는 모든 과정이 손에 익은 일이었지만 해가 갈수록 체력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은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고 어머니로서 가족을 먹이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머니,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태식의 아내가 말했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하는 게 마음이 편하구나. 정숙은 손을 쉬지 않고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둘째 아들 철호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철호는 언제 온다니? 정숙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까 전화했는데 저녁 먹고 온답니다. 철호의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도 밝지 않았습니다.
남편 철호는 요즘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사업이 잘 안 풀리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졌고 그로 인해 부부 사이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철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먼저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태식은 아버지의 표정을 보며 동생을 대신해 미안해했습니다. 손주들은 스마트폰을 보며 밥을 먹었고 며느리들은 조용히 반찬을 나르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밤 8시가 넘어서야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52세의 김철호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구겨진 와이셔츠에 느슨해진 넥타이, 그리고 얼굴에는 술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철호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거실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저녁을 다 먹고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철호야, 어디 갔다 이제 오니? 정숙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회사 일이 있었어요. 철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은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만수는 아들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추석 전날인데 술을 마시고 오다니. 내일 차례는 어떻게 지내려고 그러니? 철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엌으로 걸어가 찬밥을 꺼내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아들에게 다가가 따뜻한 국을 데워주려 했지만 철호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것만 먹을게요. 철호의 목소리는 쌀쌀했습니다. 거실에서는 만수와 태식이 명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친척들이 많이 오겠지? 작은 집 식구들이랑 큰 고 모네도 온다고 했어. 만수가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내일 아침 일찍 장을 더 보러 가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니 음식이 모자랄 수 있으니까요. 태식이 대답했습니다. 역시 태식이는 생각이 깊구나. 내가 이 집안을 책임지고 있으니 마음이 든든하다. 만수가 아들을 바라보며 흡족하게 말했습니다. 부엌에서 그 말을 듣던 철호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식욕이 뚝 떨어졌습니다. 형은 늘 완벽한 척이지. 나는 대체 언제까지 들러리여야 하는 거야? 철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래된 서러움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철호는 늘 형과 비교당하며 자랐습니다. 형은 공부도 잘하고 착하네. 너도 형처럼 좀 해라. 아버지의 그 말이 어린 철호에게는 비수였습니다. 철호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늘 부족해 보였나 봅니다. 형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며 가업도 도왔고 철호는 모험을 택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실패 끝에 철호는 빚만 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가족들에게 짐이 되었습니다. 여보, 내일 차례 준비는 제가 어머님 도와드릴게요. 태식의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니 당신이 많이 도와드려요. 태식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가족들의 화기애애한 대화 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부엌에 혼자 앉아 있는 철호에게는 그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철호는 자신이 이 집안의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혈육이지만 언제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 철호의 아내가 남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철호는 짧게 대답했지만 그의 표정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철호는 손을 빼버렸습니다. 부부 사이의 거리감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가족들은 하나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수는 잠들기 전 부엌에 나와 내일 차례 준비물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제기들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제수용 과일과 재료들이 충분한지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태식의 손길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식이가 잘 준비했구나. 역시 장남은 달라. 만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복도에서 그 말을 듣던 철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쌓여온 분노와 서러움이 마치 화산처럼 치솟아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철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철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똑같겠지. 형은 칭찬받고 나는 구석에서 투명인간처럼 있겠지. 추석 당일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김만수의 집은 불이 켜졌습니다. 차례를 지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정갈한 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78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차례를 걸은 적이 없었습니다. 조상을 섬기는 것은 후손의 당연한 도리였고 그것이 가문을 지키는 근본이라고 믿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정숙과 태식의 아내가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밤새 준비한 음식들을 차례상에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송편과 각종전, 나물과 탕국, 과일과 한과까지. 상 위에는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이 하나둘씩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앉아서 쉬세요. 제가 다 차릴게요. 태식의 아내가 말했지만 정숙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마지막 손질은 내가 해야 마음이 놓인다. 정숙은 과일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닦으며 상 위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철호의 표정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태식은 아버지를 도와 제기를 준비했습니다. 장과 접시를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향과 초를 점검했습니다. 모든 것이 격식에 맞아야 했습니다. 태식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차례상을 차리는 순서, 제기를 놓는 위치, 절을 올리는 방법까지 모든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태식아, 내가 있어 다행이다. 이 전통을 너에게 물려줄 수 있어서 아버지는 마음이 든든하구나. 만수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당연한 일입니다. 저도 제 아들에게 이 전통을 물려줄 겁니다. 태식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차례상이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 철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멀뚱히 서서 거실의 차례상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나 있었고 자신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형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아버지는 형만 칭찬했습니다. 철호는 그저 구경꾼이었습니다. 철호야, 어서 와서 준비해라. 곧 시작한다. 만수가 아들을 불렀지만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철호는 묵묵히 차례상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역시나 아버지 옆은 태식의 자리였고 철호는 한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손주들도 하나둘씩 나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차례의 의미를 잘 모르면서도 집안의 전통이라는 이유로 참석했습니다. 만수가 향을 피우며 차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추석입니다. 조상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만수의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태식이 아버지 옆에서 함께 절을 올렸고 나머지 가족들도 따라서 절을 했습니다. 철호도 기계적으로 절을 올렸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음복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차례상에 올렸던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철호만은 조용히 술잔만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올해 농사는 어떠셨어요? 태식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올해는 날씨가 좋아서 배추가 잘 됐다. 김장도 풍년이겠구나. 만수가 흡족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올해 김장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인근 이웃들한테도 나눠드리고요. 태식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큰며느리는 알아서 척척하네. 참 고맙구나. 만수가 며느리를 칭찬했습니다. 철호는 그 대화를 들으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술을 따랐습니다. 철호의 아내가 남편의 팔을 살짝 잡으며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술 좀 그만 마셔요. 하지만 철호는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술을 마셨습니다. 철호야, 술을 왜 그렇게 마시니? 아침부터 술만 마시면 되겠니? 만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술잔을 내려놓고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거실의 분위기가 순간 어색해졌습니다. 정숙은 불안한 마음에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그나저나 올해는 손주들도 많이 컸네. 대학생이 된 애들도 있고. 정숙이 밝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저 이번 학기 성적도 잘 나왔어요. 태식의 큰아들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큰손주는 똑똑해. 태식이 닮아서 그래. 만수가 손주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철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형 이야기였습니다. 손주까지 형과 비교하는 아버지. 철호는 참았던 감정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겨우 참아냈습니다. 명절 아침부터 싸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오전 시간이 지나고 점심을 먹은 후 오후가 되자 집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만수는 거실에서 낮잠을 청했고 정숙과 며느리들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후에 친척들이 올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식은 마당을 정리하며 손님 맞이 준비를 했고 철호는 혼자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척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작은 집 식구들이 먼저 도착했고 곧이어 큰 고모네 가족들도 왔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사와 덕담이 오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을 채웠습니다. 형님, 올해도 건강하시네요. 역시 장남이 잘 모시니까 그렇지. 작은 집 동생이 만수에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다 태식이 덕분이지. 이 녀석이 잘해줘서 내가 편하게 살고 있어. 만수가 태식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친척들도 하나둘씩 태식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태식이는 정말 효자야. 부모 섬기는 게 본받을 만하지. 역시 장남은 달라. 집안을 책임지는 모습이 든든해 보여. 철호는 현관 옆에 서서 그 모든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먼저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은 만수와 태식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철호는 마치 그림자 같았습니다. 철호야, 인사 안 하니? 만수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마지못해 부르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철호는 형식적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작고 힘이 없었습니다. 철호야, 요즘 사업은 어떠니? 큰 고모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 뒤에는 호기심보다는 걱정 섞인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철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업이란 게 쉽지 않지. 태식이처럼 안정적인 게 최고야. 큰 고모가 말했습니다. 또 형과의 비교였습니다. 철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터뜨리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저녁 준비가 끝나고 온 가족이 거실과 마루에 둘러앉았습니다. 큰 상 위에는 정숙과 며느리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명절 음식 특유의 풍성함이 식탁을 채웠고 가족들은 맛있게 음식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명절도 이렇게 가족이 모여서 참 좋네요. 건강하셔서 감사합니다. 태식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래, 가족이 최고지. 우리 집안은 태식이 같은 장남이 있어서 든든하다. 만수가 또다시 태식을 칭찬했습니다. 맞아요, 형님. 태식이처럼 효도하는 아들 있으면 복 받는 거지. 작은 집 동생도 거들었습니다. 철호는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옆에서 철호의 아내가 남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아가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만수는 기분이 좋아져서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집안을 일으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그래도 장남인 태식이가 잘 이어받아줘서 다행이지. 친척들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형님 덕분에 집안이 이렇게 번창한 거죠. 그리고 태식이가 그 뜻을 잘 받들고 있고요. 철호는 술잔을 비우고 또 술을 따랐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녁 식사가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거실은 웃음소리와 대화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친척들은 명절에 흥에 젖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호만은 그 속에서 점점 더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술잔을 비우고 또 채우기를 반복하면서 그의 눈빛은 점점 더 흐려졌습니다. 태식아, 내 아들 대학 어디 다닌다고 했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이라며? 작은 집 동생이 물었습니다. 네, 다행히 좋은 학교에 붙었습니다. 아이가 열심히 해줘서 감사하죠. 태식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역시 태식이 아들이라 그래. 아버지 닮아서 똑똑하고 성실하지. 큰 고모가 칭찬했습니다. 만수는 손주를 바라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큰 손주는 장손이니까 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집안을 이어갈 사람이니까 말이야. 할아버지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태식의 아들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철호는 그 광경을 보며 속이 뒤틀렸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은 아무도 관심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은 태식의 자식들만 칭찬했고 철호의 아이들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당했습니다. 철호의 아내도 그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표정을 살피며 불안해했습니다. 형, 올해는 사업이 좀 어렵다고 들었는데 괜찮아? 작은 집 동생이 철호를 향해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호기심이 더 담겨 있었습니다. 철호는 술잔을 들고 있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응, 좀 어려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사업이란 게 원래 위험하잖아. 태식형처럼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지 뭐. 작은 집 동생이 말했습니다. 순간 철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형과의 비교였습니다. 평생을 형과 비교당하며 살았는데 명절 자리에서조차 똑같은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철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철호야, 사업이 안 되면 접고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어떠냐? 내 나이에 계속 빚만 지면 가족들만 고생이다. 만수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걱정보다는 질책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호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에는 실망과 답답함이 가득했습니다. 철호는 그 눈빛을 평생 봐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아버지는 늘 자신을 그런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 철호야. 내가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 태식도 동생에게 충고했습니다. 형의 말은 언제나 옳았고 언제나 정답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집안에서는 그랬습니다. 철호의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나중에 얘기해요. 하지만 철호는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철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실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모두 침묵했습니다. 철호야, 무슨 소리냐? 명절에 왜 그러니? 만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평생을 형과 비교당하며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버지께 인정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뭘 해도 늘 부족하고 형은 뭘 해도 완벽하죠. 철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철호야, 지금 술 취했구나. 방에 가서 쉬어라. 태식이 동생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형도 마찬가지야. 형은 언제나 아버지 편이잖아. 내가 힘들 때 단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준 적 없잖아. 철호가 형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친척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명절 분위기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늘 걱정했는데 결국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철호야, 진정해라. 가족들 앞에서 무슨 짓이냐? 만수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하라고요? 평생을 참고 살았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저도 아버지의 아들인데 왜 저는 늘 투명인간 취급입니까? 철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형만큼 책임감 있게 살았느냐? 사업 실패하고 빚만 지고 집안 행사 때마다 술 취해서 오고 그러면서 인정받고 싶다고? 만수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그 말이 철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자신을 실패자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노력도 고통도 그 어떤 것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철호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실패자예요. 형처럼 완벽하지 못한 실패한 아들이죠. 철호가 자조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철호야, 제발 그만해. 정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철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아버지 말씀만 들으시면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봐주셨습니까? 철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투냐? 태식이 화를 내며 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형은 빠져. 형이 뭘 알아? 평생 칭찬만 받고 자란 형이 내 심정을 알겠어? 철호가 형을 밀쳤습니다. 태식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친척들이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철호야, 정신 차려라. 내가 지금 뭘 하는 거냐? 만수가 지팡이로 바닥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정신 차리라고요? 제가 미쳤습니까? 아니면 이 집안이 미친 겁니까? 철호가 반문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철호의 아내가 남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철호는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당신도 당신도 시댁 눈치만 보면서 내 편은 한 번도 안 들어줬잖아. 여보, 제발 그만해요. 아이들도 보고 있어요. 아내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실제로 손주들은 무서운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철호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이상한 사람 보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불편한 표정이었고 가족들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아픔을 몰랐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문제인 거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집안의 골칫거리인 거 다 알아요. 철호가 소리쳤습니다. 철호야, 그만하고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와라. 태식이 동생을 달래려 했습니다. 형은 좀 꺼져. 형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 거라고. 철호가 형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뭐, 내 인생이 망가진 게 형 탓이라고? 태식도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내가 노력 안 하고 책임감 없이 산 게 내 탓이냐? 그래. 형이 너무 완벽해서 내가 어떻게 해도 인정받을 수 없었어. 형만 없었으면 아버지가 나를 좀 더 봐주셨을 거야. 철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만수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형을 탓하다니 내가 제정신이냐? 철호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평생의 한이 맺혀 있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철호와 만수가 서로를 마주보며 서 있었고 그 사이의 긴장감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명절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형만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도 아들로 취급받은 적이 없어요. 철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쌓였던 감정 때문인지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만수는 아들의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내가 뭘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내가 어렸을 때 병치레가 얼마나 심했는지 기억이나 하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인정이 필요했어요. 제가 하는 일을 단 한 번이라도 칭찬해 주셨습니까? 철호가 반박했습니다. 칭찬을 받고 싶으면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야지. 사업 실패하고 빚지고 술만 마시고 다니면서 무슨 칭찬을 바라니? 만수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태식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철호야, 제발 그만해. 친척들도 다 보고 있잖아. 형은 좀 비켜. 이건 나랑 아버지 사이의 문제야. 철호가 형을 밀어냈습니다. 태식은 비틀거렸습니다. 이놈이 정말. 태식도 참을 수 없다는 듯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평생 동생을 감싸고 이해하려 했지만 이제는 한계였습니다. 형도 속마음은 나를 무시했잖아. 실패한 동생, 쓸모없는 동생이라고 생각했지? 철호가 형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너를 무시했어? 내가 힘들 때마다 돈도 빌려주고 일자리도 알아봐줬잖아. 그런데 너는 뭘 했어? 번번이 실패하고 책임은 남한테 떠넘기고. 태식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철호는 형의 그 말에 더욱 자극받았습니다. 그렇지. 형은 완벽하고 나는 실패자니까 형이 나를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형은 늘 우월한 위치에서 나를 내려다봤어. 철호야, 내가 지금 정말 미쳤구나. 태식이 소리쳤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 둘 다 그만하라고. 어머니의 절규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정숙이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철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격해졌습니다. 어머니도 언제나 형 편만 드셨잖아요. 내가 힘들다고 할 때마다 내 형도 힘들다. 형을 이해해라만 반복하셨지. 철호야, 그건 오해야. 어머니는 너를. 정숙이 말을 이었지만
철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나는 평생을 이 집안에서 투명인간처럼 살았어요. 내 존재는 아무 의미도 없었어. 철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워졌습니다. 만수는 그 모습을 보며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실망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구나. 네, 저도 할 말 없습니다. 철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틀거리며 거실 한가운데 놓인 차례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철호야, 뭐 하는 거야? 태식이 급히 동생을 막으려 했지만 철호는 이미 차례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전통이 뭐가 그리 대단해? 조상을 섬긴다면서 정작 살아있는 아들은 제대로 돌보지도 않으면서 철호가 차례상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순간 철호의 손이 차례상 위의 술잔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조상께 올렸던 술잔을 집어들고는 단숨에 마셔버렸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이게... 철호가 빈 잔을 상 위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조상께 올린 제주를 함부로 마시다니. 그것도 차례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친척들은 입을 막고 숨을 죽였습니다. 이놈이. 만수가 지팡이를 들고 철호에게 달려갔습니다. 내가 지금 조상님들 앞에서 무슨 짓을 한 거냐? 내가 미쳤구나. 미쳤다고요? 철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친 건 이 집안이에요. 죽은 조상은 떠받들면서 살아있는 자식은 버리는 집안. 철호는 다시 차례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성스럽게 쌓아놓은 과일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것도 조상님이 드셨으니 신성한 거죠? 철호가 사과를 한 입 빼어 물며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당장 멈춰. 만수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새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철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과감해졌습니다. 그는 차례상 위에 송편을 집어들고는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이런 전통이 뭐가 중요해? 이게 가족보다 중요해? 이 불효자식아. 만수가 지팡이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내가 감히 조상님들을 모독하다니. 태식이 급히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비켜라, 태식아. 저놈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만수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호는 차례상 앞에서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차례상을 향해 손을 뻗어 상을 밀쳐버렸습니다. 차례상이 기울어지며 제기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과일이 굴러다니고 그릇들이 깨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 정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만수가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78년을 살면서 조상을 섬기며 지켜온 전통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광경이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 상이, 이 전통이. 철호가 바닥에 널브러진 제수 음식들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나보다 이게 더 중요했던 거야? 만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파렴치한 놈, 너는 인간이 아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 만수가 지팡이를 내리치려는 순간 태식과 친척들이 달려와 만수를 붙잡았습니다. 철호는 무너진 차례상을 보며 웃었습니다. 자조적인 웃음이었습니다. 봐요, 결국 이게 나보다 중요하잖아요. 아버지는 이 상이 무너진 게 나보다 더 중요하시잖아요. 만수는 철호를 노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는 정말... 만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철호는 비틀거리며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평생 저는 이 전통보다, 이 집안 체면보다
형보다 못한 존재였어요. 그렇죠? 여보, 그만해. 철호의 아내가 남편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철호는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만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평생 저는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었어요. 단 한 번이라도. 만수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정? 내가 인정을 바라. 조상을 모독하고 집안을 망신시키고. 만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결정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역시 너는 내 형보다 못한 놈이다. 아니, 형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놈이야. 그 순간 철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평생의 컴플렉스, 평생의 상처를 건드린 말이었습니다. 철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성이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형보다 못하다고요? 철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백날 발버둥 쳐봤자 태식이만 못해. 그게 현실이다. 만수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철호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철호의 손바닥이 만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뺨을 감싸며 비틀거렸습니다. 78년을 살아오면서 자식에게 맞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철호도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태식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치며 동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태식은 철호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내가 감히 아버지를. 태식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철호는 형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태식의 힘이 더 셌습니다. 형, 나는. 철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술기운이 조금씩 가시면서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입 닥쳐. 너한테 변명할 자격 없어. 태식이 소리쳤습니다. 평생을 참고 이해하려 했던 형도 이제는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친척들이 달려와 두 형제를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그만해. 형제끼리 왜 이래. 제발 진정해.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남편에게 달려가 뺨을 살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 없어요? 정숙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식에게 맞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만수는 뺨을 감싼 채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철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호야. 만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정말 내 아들이 맞느냐? 그 말이 철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버지를 때린 것보다 더 아픈 말이었습니다. 철호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철호가 말을 이으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라. 만수가 손을 들어 철호를 제지했습니다. 내가 오늘 한 짓을 보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후회스럽구나. 아버님. 철호의 아내가 시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남편을 잘못 돌봐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만수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저놈이 원래 그런 놈이었던 거지. 만수의 말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큰 고모가 나섰습니다. 큰오빠, 일단 진정하시고 병원부터 가보세요. 뺨이 많이 부었어요. 괜찮아.
나는 괜찮으니 다들 신경 쓰지 마. 만수가 대답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고통이 역력했습니다. 육체적 고통보다는 정신적 고통이 더 컸습니다. 태식은 동생을 벽에서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철호야, 이제 너는 이 집안 식구가 아니야. 당장 나가. 철호는 형을 바라봤습니다. 형? 나는 정말. 철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나한테 형이라고 부르지 마. 넌 이제 내 동생이 아니야. 태식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평생 동생을 보살펴온 형도 이제는 선을 그은 것입니다. 작은 집 동생이 만수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경찰에 신고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자식이라도 이건 폭행이잖아요. 만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경찰은 부르지 않겠어. 그래도 내 자식인데. 만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마라. 내 얼굴도 보기 싫다. 철호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저는 정말. 철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이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철호한테 한 번만 기회를. 하지만 만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도 이제 그놈 편을 들지 마. 조상을 모독하고 아비를 때리는 놈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단 말이야? 만수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절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여전히 차례상에서 쏟아진 음식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 광경이 오늘 일어난 참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철호의 아내가 남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우리 집으로 가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도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엄마 옆에 서서 아버지를 무서운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철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동정하는 눈빛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비난과 실망의 눈빛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이들조차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철호의 둘째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철호는 아들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태식이 철호에게 다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 그리고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 철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부축했지만 철호는 그 손길조차 거북스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한 대가가 이렇게 컸습니다. 만수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뺨은 여전히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정숙이 얼음 주머니를 가져와 남편의 뺨에 대주었습니다. 만수는 아내의 손길을 느끼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정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몸은 괜찮아. 하지만 마음이. 만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을 내쫓는다는 것이 이렇게 아픈 일인지 몰랐습니다. 태식의 아내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뭐 좀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다.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만수가 며느리에게 대답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친척들이 하나둘씩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큰오빠,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몸조리 잘하세요. 큰고모가 만수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오늘 이런 꼴을 보여줘서 미안하구나. 만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친척들이 떠나고 나자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태식은 무너진 차례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들을 주우며 태식의 마음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동생을 이렇게 내보내야 한다는 것이 형으로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철호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철호는 집안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본가, 명절 때마다 찾아오던 곳,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철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철호는 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추석 밤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그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철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집안에서는 정숙이 창문 너머로 둘째 아들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철호야. 정숙은 작은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목소리는 아들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뺨을 감싼 채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철호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아내가 운전석에 앉았고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차가 출발하면서 백미러에 비친 본가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철호는 그 광경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운전대를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철호도 창밖만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뒷좌석의 아이들도 스마트폰을 보는 척하며 아버지 눈치를 살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철호는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어둡고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불을 켜자 익숙한 거실 풍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빠, 저희는 방에 들어갈게요.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재빨리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지 않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철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차례상을 엎은 것, 아버지의 얼굴을 때린 것, 형의 분노에 찬 눈빛, 친척들의 경멸 어린 시선,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여보, 씻고 오세요. 제가 물 데워 놓을게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의무적으로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철호는 욕실로 들어가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인가 싶었습니다. 아버지를 때린 사람, 집안을 망신시킨 사람, 가족에게 상처를 준 사람. 철호는 거울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면서 철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 왜 참지 못했을까?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쌓인 분노와 열등감이 한순간에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을 때 아내는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드세요. 저녁도 제대로 못 드셨잖아요. 아내가 라면을 식탁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철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식탁 반대편에 앉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실망과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철호는 라면 그릇을 바라보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를 때렸다는 사실, 집안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명절 때마다 본가에 가는 게 당신한테 힘들다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을 때리다니. 당신이 그럴 사람인 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내가 그럴 줄은. 철호가 고개를 들어 아내를 보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요? 명절마다, 집안 행사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에 철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의 한순간의 분노가 가족 전체의 미래를 망쳐버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내는 먼저 방으로 들어갔고 철호는 거실 소파에 혼자 남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만약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자신은 어떻게 했을까?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밤 11시쯤 현관문 앞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철호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숙이 서 있었습니다. 추석밤의 찬 공기 속에서 어머니는 얇은 카디건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철호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이 밤중에 어떻게? 정숙은 아들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철호는 어머니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거실 불을 켜고 어머니를 소파에 앉게 했습니다. 어머니, 택시 타고 오셨어요? 그래. 내 아버지는 주무시고 계셔.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울어서 부어 있었습니다. 철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철호야, 엄마가 너한테 해줄 말이 있어.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더라. 철호는 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병치레가 정말 심했던 거 기억하니? 네. 그건 기억해요. 철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내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밤새도록 내 곁을 지키시면서 기도하셨어. 제발 우리 철호만은 건강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철호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힘들까봐 늘 지켜보고 싶었어. 하지만 표현을 못하셨지. 대신 태식이한테 가업과 무거운 책임을 맡기면서 너는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신 거야. 정숙이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철호가 물었습니다. 내가 사업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반대 안 하셨잖아. 태식이는 가업을 이어야 한다고 정해진 길을 가야 했지만 너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하셨어. 그게 오히려 널 소홀히 대하는 것처럼 보였겠구나.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철호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저를 자유롭게 해주려고 그러신 거였어요? 그래. 태식이는 장남으로서 집안의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했어. 하지만 너는 그 짐에서 자유로웠지. 아버지는 그게 너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셨어. 정숙이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철호는 무너진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저는 평생 오해하고 산 거예요? 아버지가 절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절 지켜주신 거였어요? 그래, 철호야. 내가 몰라서 그랬구나.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겠구나. 정숙도 함께 울었습니다.
철호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철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을 오해하며 살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자는 한동안 말없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철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 그 마음을 아버지께 보여드려라. 정숙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도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계셔. 겉으로는 화내시지만 속으로는 너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계셔. 철호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지른 일을, 아버지를 때렸는데 어떻게 용서를 바랄 수 있겠어요? 그래도 가야 해. 무릎 꿇고 빌어야 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본가로 와라. 아버지께 진심으로 사과드려라. 철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해 줄까? 형은 자신을 받아줄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숙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만 가볼게. 내 아버지가 깨시면 안 되니까.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택시 불러드릴게요. 철호가 일어섰습니다. 정숙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철호야, 용기 내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잖니. 그 마음을 전해드려라. 네, 어머니. 고맙습니다. 철호는 어머니에게 깊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고 철호는 다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된 지금 자신이 저지른 일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철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철호는 본가로 향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아버지한테 다녀올게.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와요. 철호는 차를 몰고 본가로 향했습니다. 손은 떨렸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본가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7시였습니다.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철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는 어제 저녁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철호는 조용히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노크했습니다. 잠시 후 태식이 문을 열었습니다. 형은 동생을 보자 얼굴을 굳혔습니다. 뭐하러 왔어? 형? 아버지 좀 뵈러 왔어. 철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너 안 보고 싶다고 하셨어. 돌아가. 태식이 차갑게 말하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형, 제발. 나 아버지한테 사과드리고 싶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철호가 형의 팔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태식은 동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기회? 내가 어제 한 짓을 생각하면 기회 같은 건 없어. 아버지 뺨을 때린 놈한테 무슨 기회를 주라는 거야? 형, 나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평생 아버지한테 오해하고 살았어. 어제 어머니한테 들었어. 아버지가 날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철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식은 동생의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걸 진작 알았어야지. 이제 와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형, 제발. 아버지한테 사과할 기회만 줘. 무릎 꿇고 빌게. 나 정말 잘못했어. 철호가 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식은 당황했습니다. 평생 자존심 강하던 동생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야, 일어나. 여기서 이러지 마. 안 일어나. 형이 허락할 때까지 안 일어나. 철호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때 안에서 만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식아, 누구냐? 태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철호가 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만수가 말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라. 태식은 놀란 표정으로 안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보며 말했습니다. 들어가. 하지만 아버지한테 또 상처드리면 그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철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만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과는 달리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 보였지만 여전히 뺨은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철호는 아버지를 보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바닥에 이마를 대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만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정숙이 부엌에서 나와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평생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형만 아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철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제 어머니한테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저를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얼마나 애쓰셨는지. 만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제가 바보였습니다. 평생을 원망하며 살았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는 저를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철호는 바닥에 이마를 대며 통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만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철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구나. 아버지가 표현을 못해서 내가 오해했구나. 만수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철호가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철호야, 내가 어제 한 짓은 아버지로서 용서하기 힘들다. 철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상을 모독하고 아비를 때렸다. 그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야. 만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든 속죄하겠습니다. 평생 용서를 빌겠습니다. 철호가 애원했습니다. 만수는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가거라, 철호야. 하지만 내 잘못을 기억하고 살아라. 철호는 본가를 나섰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거라, 철호야. 하지만 내 잘못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 말에는 용서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추방의 선언일 뿐이었습니다. 철호는 비참한 마음으로 대문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호는 차를 세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을 오해하며 살았고 그 오해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야 알게 되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철호는 운전대를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철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됐어. 아버지가 날 용서 안 하셨어. 아내는 남편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당신이 한 일이 얼마나 큰지 알잖아요. 알아. 나도 알아. 철호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철호의 삶은 변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았습니다. 철호는 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사업을 정리하고
작은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여보, 내가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 월급은 많지 않지만 성실히 일할게. 철호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보았습니다. 정말요? 당신이 취직을? 응. 이제 더 이상 허황된 꿈을 꾸지 않을 거야. 가족을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철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철호는 매일 성실히 출근했고 저녁에는 집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과도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들이 학교 이야기를 하자 철호는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 아빠가 몰랐네.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철호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예전의 자신이었다면 아이들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내도 남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야 해. 내가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줬어. 이제라도 제대로 살아야지. 철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철호는 매달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으시다. 내 걱정은 하지 마라. 정숙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버지 생신 때 찾아뵈어도 될까요?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라, 철호야. 철호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용서받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평생 용서받지 못할지도 몰랐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날 철호는 혼자 작은 절을 찾았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조용한 절이었습니다. 철호는 법당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향을 피웠습니다. 조상님들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상님들, 불효자 철호입니다. 제가 차례상을 엎고 조상님들을 모독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철호는 바닥에 이마를 대며 절을 올렸습니다. 1번, 2번, 100번이 넘게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때린 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를 가슴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철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절을 마치고 법당을 나서는데 스님이 철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보살님,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스님, 저는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철호가 물었습니다. 스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주는 것이지만 진정한 참회는 자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죄를 기억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속죄입니다. 철호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절에서 내려오는 길, 철호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용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자신은 달라질 수 있다고, 가족을 제대로 돌보고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응, 다녀왔어. 철호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이런 나를 떠나지 않고 옆에 있어줘서. 아내는 남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우리 함께 잘 살아가요.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철호는 밥을 먹으며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이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가문의 체면이나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가족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둘째 아들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대견하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철호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철호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본가에서도 아버지가 이 달을 보고 계실까? 형은 잘 지내고 있을까? 어머니는 건강하실까?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철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효도란 가문의 체면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지켜드리는 것이었는데, 이제야 알았습니다. 철호는 다짐했습니다. 비록 아버지의 용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자신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그것이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일 것이라고. 창밖의 달빛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철호는 그 달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용서받지 못했지만 자신은 이제 달라졌다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철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성실하게 살자. 가족을 사랑하자. 그리고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을 잊지 말자. 그렇게 철호는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안고, 하지만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며. 세월이 흐를수록 철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화려한 말이나 큰 선물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비록 자신은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철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